예, 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제가 이 한의 좀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저 그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오해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의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유행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유명한 침법 책을 읽었어요. 누가 강력하게 소개를 해서. 근데 그거 읽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어떤 이제 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변비와 설사의 원인은 열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열 때문이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열 때문이라고 한다예요. 그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이제 전달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의학에서 얘기하는 그 오래된 그 전통 의학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현대의 환자에게 적용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열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열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 열이 있으면 변비가 되고 차가우면 설사가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열이 있을 경우에는 찬 걸 먹고 차가우면 따뜻한 걸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한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절할 수 있다가 아니고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한다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 앞뒤가 맞죠. 그렇고 뒤를 가보시면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면 웬만하면 설사는 멈춘다예요. 멈춘다고 한다가 아니고 멈춘다 하고 확신을 갖고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에 처방으로 계속 자극을 주면 대변이 정상으로 변한다 라고 또 확신을 합니다. 이 다음 처방이 자기 침법이에요. 자기만의 독특한 침법을 쓰면 이 변비라고 하는 현대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저희 아버님 항상 차가운 물을 드셨거든요. 그러다 변비는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책에 쓰고 이 침을 배우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만, 뭐 수십만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건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침법을 또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소개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침이 왜 기대에 못 미치는지에 대한 원리. 그러니까 전통침을 쓰면 왜 잘 안 되는지를 제가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불문 진단으로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원리. 그러니까 불문 진단이니까 우리가 문진을 해야 되잖아요. 환자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병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더해요. 3만 가지가 넘는 양방의 병증을 단 두 가지의 원리를 써서 단지 24개의 혈만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 자기 침법을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한의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한의를 아마 사랑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접근, 또 이런 식의 광고, 이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은 한의를 제가 좋아하는 한의를 정말로 이렇게 낮은 위치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한의는 이래요. 진단을 간단하게 하면 할수록 유명한 한의사가 될 수 있고 또 치료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어떤 걸 쓰지 않아요.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 자기만의 침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굉장히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진짜로 환자에게 변화가 없으면 그는 미안합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방을 보시면 검사가 복잡할수록 유명한 병원이 돼요. 검사 장비가 많잖아요. 비싼 장비를 쓰고 이렇게 복잡할수록 좋은 병원이 되고 또 치료는 가능하면 표준화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만의 침법을 쓰거나 하는 것처럼 자기만의 약을 쓰거나 자기만의 치료를 하게 되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표준화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에 가장 적합한 표준화된 뭔가 찾아내는 게 양방 의사들의 그 노하우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결과를 얘기할 때 저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과는 지켜보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느껴지시죠? 저는 한방도 강점이 있고 양방도 강점이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양방은 잘 모르니까 한방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렇게 정말 누가 봤을 때 우리 한의사끼리야 뭐 서로 와와 하지만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좀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의 그 근거 없는 중요한 진단을 누가 그러더라 하는 것과 또 3만 가지가 넘는 양방, 병증, 3만 가지를 아는 한의사가 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좀 더 진지하게 하셔야지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치료 잘하시는 한의사분들이 욕을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또 그러고 보니까 한의사를 뭐라 그러는 것 같으네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한의사 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교수분 한 분이 이래는 거예요. 자침을 딱 하니까 맥이 바뀐다는 거예요. 진짜로 자침을 하자마자 맥이 바뀌어? 그리고 어떤 분은 설색이 바뀐다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봐도 똑같은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저런 어떤 감각 같은 걸 배워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로 이 자침이라는 게 이렇게 민감할 수가 있을까라고 지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치료를 다른 한의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저 의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한 말씀드렸는데 진단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치료는 다른 사람 시켜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한의는 환자와의 그 굉장한 교류, 그 인터랙티브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맥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는 모르고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잡아서 이런 굉장한 서로 간의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자침이 이렇게 맥도 바꾸고 설색도 바뀔 정도면은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같은 한의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 물리치료사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육을 만지는 거예요. 만지면서 풀어줍니다. 그 풀면서 근육이 상태가 바뀌는 걸 즉시 느끼고 본인이 그거를 느껴가지고 다시 거기다 더 어떤 근육을 할 건지 즉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물리치료사분도 이제 본인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어떤 근육이 이상하다고 진단을 내고 다른 분 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한의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못 벌겠죠. 그렇지만 지나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의사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자기 몸에 침 놓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아프다 또는 다른 이유로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환자의 몸에 침을 막 놓거든요. 이것도 환자와 그 한의사가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기 몸에 침을 놔봐야죠. 그래야지 어떤 침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지 아픈지를 스스로 알아야지 환자 침을 놓을 때도 그 환자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래야지 사고도 안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의라는 게 환자와 거의 밀착된 그 양방과는 다른 어떤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한의사분들이 그렇지 않아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한의사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거는 그 근육침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의사가 양방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저는 배웠는데 이유가 첫 번째는 환자들이 이제 통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양방이 너무 분리가 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약을 줘요. 그래서 환자들이 약을 정말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한의사들이 뭐 통증을 줄이든 뭘 하든 간에 해가지고 환자들이 먹는 약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을 먹는지를 잘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받는 양방 치료가 어떤 것인지 잘 들어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그거는 양방에 맡기고 나는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근육침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침을 좀 깊이 자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 그 깊숙이 침을 놓을 때 안을 잘 모르면 환자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 침을 놓게 되면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한의사도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환자도 보호하고 한의사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방공부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요거는 그 대여근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게 수기로 고치는 거를 분이 계신가 봐요. 굉장한 분이시죠. 이 대여근은 허리 통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근육인데 이거를 손으로 그러니까 몸 안에 한 15cm, 12cm 정도 깊숙하게 있는 곳인데 그거를 손으로 한다 그러면 이 환자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정말 낫는다는 보장도 저는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 한의사분들이 침을 요 자리에다가 잘 놓으시면은 이렇게 아프게 안 해도 이 근육이 탁 풀어집니다. 제가 많이 경험을 했고요. 저도 임상 경험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 공부를 근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근육에 잘 침을 놓으시면 정말 드라마틱한 어떤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그림은 그 대여근 똑같이 대여근을 침을 놓는 거에 대해서 어느 그 유튜브에 계신 유명하신 분이 한의업계에서 유명하신 분 같아요. 그분이 한 영상인데 여기가 이제 요게 그 척추 길이근이고요. 요게 요방형근이고 요게 대여근입니다. 여기다 침을 놔야 되는 거예요. 대여근은 거의 허벅지까지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침을 여기 놓는 게 위험하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장이거든요. 당연히 여기 놓으면 위험하죠. 근데 신장이 약간 내려가더라도 이게 L3까지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침을 놔야 되는 거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깊이는 뭐 6에서 8cm라서 놓으면 위험하다 막 그러는데 저희가 놓고자 하는 이 근육은 위치가 이 신장의 위치가 아니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신장은 여기에 있다고 봐야죠. 이쪽에 이 부분에 있다고 보면 저희가 타겟을 하는 건 여기에요. 여기. 이 정도 위치가 되거든요. 여기를 놔도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때는 다른 근육의 어떤 곳을 놔도 상당한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그 책에 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위험한 곳에 침을 놔가지고 여기를 고칠 필요가 없죠. 이 대역은 어디에나 놔도 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에 놓으면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실까요? 이 그림은 이게 이제 척추 길이근이고요. 이게 다혈근이고 이게 요방향근이고 이게 대여근입니다. 이거를 침을 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손으로 푼다거나 다른 방법을 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침을 놔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이 깊이가 얼마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깊이를 알아야죠. 뚱뚱한 사람이라든가 너무 마른 사람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뼈는 굵기가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침을 이렇게 놔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여기 자극을 하려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책에서는 이렇게 신장이 있는 위험한 곳이 아니라 여기에요. 이게 L4라고 하는 요 주 4번 근처를 향해서 하면 여기 근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침을 놓는 거예요. 여기서 요 횡돌기 사이를 놓거나 아니면은 횡돌기 약간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놓는 거죠. 저는 요 횡돌기 사이를 치기가 좀 어려워서 횡돌기 약간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저는 침을 놓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거를 이런데 근육이 없는 신장 근처에 있는 어떤 놓으려면 깊이도 아슬아슬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를 좀 하셔야지 안전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안전하다고 느껴야지 침도 자신 있게 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보시기 바래요. 근육침 같은 경우는 근육은 남자나 여자나 근육의 크기라든가 그 뭐 탄력성 이런 건 차이가 나지만 위치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공부해 두시면은 이렇게 별로 고민하지 않고 자침해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한의 그 침법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이제 그 경외 대상이었죠.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였는데 제가 그 능력이 안 돼서 저는 근육치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데 제가 한 예를 한 보여드릴게요. 제가 접니다. 남자. 근데 재작년부터 이 왼쪽 팔로 이런 식으로 가방이라든가 물주전자 전투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얘가 아픈 거예요. 팔이 이두박근 쪽이 너무 아픈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고 항상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방을 들 때는 항상 팔을 쭉 펴고 구부리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하고 다녔어요. 거의 1년을 뭐 해결책도 없고 그래서 한의적으로 침을 놓을 방법이 없나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한의적으로 이 치료를 해야 되니까 왼팔 이두박근 쪽이 아파요. 그럼 선생님들은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사암침이랑 접근한다고 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육이니까 간경을 먼저 칠 것 같아요. 간주근이니까. 통증이 심하니까 담경을 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고민을 해야 돼요. 아픈 쪽을 간경을 놓을 건지 그럼 안 아픈 쪽을 간경을 놓을 건지 또 반대쪽을 담경을 놓을 건지 이제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남자 여우니까 저는 남자니까 왼쪽을 먼저 나 오른쪽을 먼저 나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효과가 잘 없으면 또 이제 상생상극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상생으로 또 놓을까 상극을 또 생각을 먼저 해야 되나. 그래서 뭐 또 예를 들어서 나를 내 간경을 먼저 했다면 간경을 너무 혹시 폐경이 뭐 하나 생각을 하면 폐경을 또 이제 상극을 이용해서 폐경, 대장경을 또 어떻게 해봅니다. 혹시 그래도 안 되면 천간 상합도 생각해야 되고 장부 상통 생각해야 되고 교상합도 생각해 봐야 되고 좌우유주 생각해야 되고 저는 이런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단도 어렵고 치료할 때도 한의적인 접근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고 이게 너무너무 사람들마다 다 다른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배웁니까? 저같이 그 맥도 잘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 와중 이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이 근육침을 배운 거예요. 근데 저한테 침을 가르쳐준 침 기술자이신 분이 이제 근육이 아프니까 그분은 이제 근육을 만지는 거죠. 만지고 하는데 어디를 먼저 하냐면은 팔의 경우에는 이쪽에 손목이 아프면은 이 팔꿈치를 먼저 치료를 하고요. 팔꿈치가 아프면은 어깨 쪽을 치료하고 어깨 이 팔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견갑골하고 연결이 있다고 그래요. 견갑골부터 치료해 옵니다. 견갑골 이렇게 순서대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왼팔로 주전자를 들 수 없다니까 이두박근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척추 주변에 먼저 침을 놓습니다. 허타협착을 놔야 되니까. 놓고요. 그 다음에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풉니다. 그리고 오해왕근 앞쪽에 어깨 앞쪽에 있는 걸 풉니다. 그리고 삼각근, 전삼각근도 풀고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하루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통증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어디를 왔냐면 이제 이두박근을 본격적으로 이제 침을 놓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 주변도 저가 많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있어요. 침을 놓을 때 근육이 굳었을 경우는 침이 들어갈 때 많이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만큼 한 거 이때도 굉장히 이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이제 이두박근을 본격적으로 하다가 이분이 어디다 침을 넣었냐면은 이두박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관절이죠. 주관절 바로 위에 여기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 아래쪽을 만지니까 오른쪽에 비해서 근육 아래쪽이에요. 그랬더니 유난히 아픈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 앞통점 있는 곳에 근육이 굳었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침을 놓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반대쪽에서 깊숙이 뼈에 바짝 붙여서요. 놓는 거예요. 여기다 아픕니다. 그랬을 때 딱 맞고 뺐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통증이 살짝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운동을 조금씩 합니다. 통증이 있지만 팔을 구부릴 수가 있어요. 이런 운동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이런 운동이. 그래서 조금씩 하면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제가 물주전자를 들게 됐고,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는 더 이상 침 필요 없었고요. 그리고서는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턱걸이를 3개 할 수 정도로 이도박근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전통침 하신 분이 근본 치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본 치료라 그러면 이렇게 그분 생각에는 전통침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저는 뭐 근본 치료는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1년 동안 고생하던 그 이두박근 통증을 이렇게 그 기간으로 일주일이죠. 치료하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치료했으니까 뭐 2주 잡읍시다. 2주 만에 1년 이상 고민하던 그 이두박근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그 전통 침법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지만은 전통 침법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하면은 또 색다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소개를 시켜 드려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근육침에 또 강점이 있으니까 한번 국민들 해보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